뭘 처음 봐. 늘 봐왔잖아. 국회의장 하던 놈들이 지금까지 역대 국회의장 한 놈 치고 제대로 생긴 놈 봤어?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 못하는 놈들이었다고. 우원식도 똑같은 놈이야. 내가 말하잖아. 우원식은 을지로위원회 수준에서 끝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국회의장은 깜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운 거야. 국회의장의 역할은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해줘야 되거든. 국회의장은 자기가 하는 일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못하게 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못하게 가로막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이런 놈들을 다 빌어먹을 놈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원식 역량진단을 성취회증 모형에 따라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연휴 때 좀 시간이 없어서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내가 왜 국가의 안위가 위태롭다 그 우원식을 보면서 생각하느냐. 그것은 국회의장 공관이 한남동에 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관저 육참 총장 공관 이런 게 다 한남동에 있거든요.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만약 계엄령이나 또는 계엄령 비슷한 것을 선포한 후에 한남동 이 공관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거든요. 거기가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 출입문만 통제하면 국회의장은 국회로 출근할 수가 없어요. 계엄령 선포하고. 그러면 170석 아니라 200석을 가지고 있어도 국회의장이 없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령 해제하라는 안건을 올려서 투표할 수가 없어요. 의장이 안건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출근을 못하게 하죠. 아주 취약한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통신만 끊으면 국회 부의장에게 회의를 위임할 수 있는데 통신을 끊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연락이 두절되죠. 누가 국회의장직을 대신합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리스크야. 국가에 아주 중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는 반드시 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 경영에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제대로 못해서 LG가 삼성과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저렇게 삼성에 확 눌리게 된 상태가 바로 리스크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그런 거예요. 인사 실패예요. 그게. LG가 저렇게 된 건. 두산 똑같습니다. 인사 실패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우원식이라는 인사를 국회의장으로 뽑아놓는 순간 이렇게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해야 할 때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원식이 거짓과 조작으로 국회의장에 당선됐기 때문이에요. 국민의 뜻을 배신한 거죠. 당원들의 요구사항이 압도했었는데 자기가 친문 세력, 민평련 세력들을 이렇게 다 꼬셔가지고 자기를 찍도록,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를 찍도록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국회의장에 당선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빌어먹을 놈들을 고위직에 앉히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국민의 의사가 뭔지
당원들의 의사가 뭔지 그것에 승복하고 그것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고위공직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전 국회의장 하던 놈들 봐요. 무슨 짓을 했나. 우원식이 거의 비슷한 짓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거든. 막 의전에 뭐 이 완장찬 정도가 아니잖아. 그냥 영의정을 한 거야. 영의정이 된 거야 지금. 조선시대 영의정. 그냥 자기 말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큰일입니다. 그런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늘 계엄령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계엄령과 비슷한 여러 가지 그 수준이 있는 조치들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늘 경각심으로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이미 자신이 한 행동으로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른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알고 있을 겁니다. 불법의 산 위에 지어진 대통령 관저 21g 안 돼. 제동건 공무원이 있죠. 자기 멋대로 마구잡이로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김건희 부부의 거짓과 조작 행위, 이것은 이들이 대통령이 돼서 갑자기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재인, 조국, 임종석, 노영민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얘네들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내가 2013년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2013년에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의 행사에 가서 점핑 위드 러브 사진 찍고 별짓을 다 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정대택 선생과 그 이 소송전이 붙어서 정대택 선생이 2번이나 감옥에 갇혔어요. 윤석열 때문에 가는 거죠. 누가 잘못했는데 최은순이 잘못했거든. 최은순하고 김건희가 짜고 정대택 선생을 다 감옥에 보낸 거예요. 정대택 선생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정대택 선생이 계속 이 대검찰청에 그 민원을 제기하니까 2번 감방에 갔는데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으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해요. 정대택 선생도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도 껐덕도 안 하고 그걸 계속합니다. 안혜욱 회장이랑 거의 비슷한 분이야. 내가 막 이 비판적인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니까 이분이 정대택 선생이 이걸 어떻게 나한테 쓰고 나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로 자기가 뭘 당했는지 한 문서를 나한테 잔뜩 보냈어요. 근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그래서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는데 나한테 보내지 마시고 저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보내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은퇴한 사람이고 나는 뭐 아는 사람도 정치권에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후로는 다시는 안 오는데 정대택 선생이 보낸 걸 보니까 거기에 문서가 누구냐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지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는 것을 검찰청에서 정대택 선생한테 하도 민원을 내니까 1개월 정직 처분 받았다 윤석열이. 그래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하여튼 그런 답신을 받았어요. 정대택 선생이. 그 문서를 나한테 이 여러 문서 중에 하나가 껴있더라고. 뭐야 이거 하고 보니까 윤석열이 1개월인가 그걸 받았어. 정직을 받았어.
그거 받은 이 인사 기록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인사 기록을 왜 검증을 하지 않았냐고. 내가 조국이한테 묻는 게 이거야. 너는 이 일을 어떻게 했냐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으면 그 해결책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님, 정치인 인사검증은 최동석 소장님 방송과 허재현 기자 방송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대택 선생, 진짜 이분은 엄청난 사람이야. 그렇게 당했는데도 끄떡없이 흔들림 없이 대들어. 자기가 그거 다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다 다시 수사해야 돼. 정대택 선생 사건 이거 그 최은순이하고 짜고 김건희가 짜고 하는데 자 김건희라는 비극이라고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문장이 이 칼럼을 썼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김건희라는 비극. 그 핵심 내용은 김건희 한동훈이 문자 파문이 일었었잖아요. 지난 7월 10일 날 쓴 거예요. 김건희와 한동훈의 문자 파문이 있었잖아. 그 소위 말하는 익십했다는 거. 그거를 보고 순진한 분노를 일으켜야 된다. 뭐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해결책이죠. 분노해야 된다는 거죠. 김건희가 문자 보내는데 한동훈이 익십했다. 김건희가 뭔데 그런 짓을 하나. 공천에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 이 정당 운영에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죠. 말하자면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막고 원희룡이 내세웠는데 원희룡이 짭도 안 되게 한동훈이한테 패배했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되면 안 되니까 한동훈이 무슨 짓을 했냐. 자기가 문자를 보내서 사과할까요 말까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걸 다 익십했다는 거 아니야. 김건희라는 비극 2 구혜영 기자가 정치부문장이 이걸 썼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문자가 또 나왔어요. 또 이것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개월 후 그러니까 9월 11일 엊그제 다시 김건희라는 비극 2를 쓴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그 결론은 뭐냐. 권력에 대한 견제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치 부문장 정도 됐으면 구혜영 기자라는 사람이 상당히 경력이 있는 사람일 텐데 이렇게까지 뺏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우리나라 언론계에 경력 있는 기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김건희라는 비극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한심한 거야. 이런 애들이 기자를 쓰고 이런 애들이 데스크에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지. 사건과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사건이 터져.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현상 내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빅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빅뱅은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빅뱅이 일어난 거잖아. 어떤 사전에 원인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아무도 몰라. 과학자들이 그걸 밝히지 못하지. 그냥 빅뱅이 일어난 거야. 이게 다 빅뱅론이야, 이게 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원인이 있거든. 근데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그 사건에 집중하고 그 사건만 분석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인이 어디 있는 이 사건이 일으킨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치유 방법 자체를 이해를 못해 얘네들이. 김건희를
김건희라는 권력을 견제하는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을 치유 방법이라고 떠들고 있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원인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다 대학을 나왔을 거 아니야? 대학을 나왔는데 학문적 소양이 1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만 분석하고 누가 어쨌다 이러면서 그게 문제다, 그놈이 잘못했다 이러고 끝나는 거야. 한번 봅시다. 내가 유일하게 보는 잡지가 시사인 주간지인데 요번에 이제 한가위 합병호 창간 기념으로 이제 좀 두껍게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다음 주에는 그래서 안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언론인 신뢰도가 손석희가 16%로 압도하고 있어요. 손석희 이제 방금 바로 뒤에 얘기할 겁니다. 김어준 4.6%, 유시민이 3.9%로 이렇게 세 사람이 압도하고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건 현상 분석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서 빅뱅이 일어난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어디서 어떻게 원소들이 어떻게 터져가지고 어떻게 지금 있나 이것만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거야. 이 우주에서 빅뱅이 일어났다는 사건은 그게 과학적으로는 원인을 증명할 수 없지만 빅뱅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야. 근데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에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거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해.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 사건에 집중하고 뭐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내. 그 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곤란하다. 그런 해결책이다. 윤석열은 그러면 안 된다. 김건희도 그러면 안 된다. 누구도 그러면 안 된다. 김문수 그러면 안 된다. 다 쓸데없는 거야. 김문수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손석희, 김어준, 유시민 얘네들은 뉴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뉴스 엔터테이너지. 다른 연예인이 아니야. 엔터테이너라는 건 연예인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뉴스를 가지고 연예인처럼 방송하는 거지. 분석할 필요가 없어. 원인이 뭔지, 그래서 해결책이 뭔지 우선 봉숭아학당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하면 돼. 그 개그맨이라 그러지. 그 사람 웃겨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고급지게 뭘 있어빌리티를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떠드는데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엔터테인먼트야.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민주주의가 비극적 상황으로 추락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야. 누가 윤석열, 김건희 같은 애들을 누가 키워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어. 근데 어떻게 치유하냐고. 어떻게 해결책이 나오냐고. 정재준 선생, 이들은 대재앙만 주목하고 대재앙이 일어난 원인은 다 넘어가고 근본적인 답을 내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손석희도 내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보시죠. 이게 언제 거냐? 손석희 JTBC 앵커 브리핑에서 19년 10월 14일 날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짤막하니까 앵커 브리핑은 짤막하니까 이거를 영상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JTBC는 항상 내가 뭘 영상을 올리면 꼭 저작권 시비를 붙어. 그래서 그냥 그림 한 장 캡처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피 묻은 셔츠는 이제 그만 넣어두자. 이 앵커 브리핑을 한 날이 언제냐? 19년 10월 14일인데 이 날이 곧 조국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던 날이야. 자기 스스로 사임하던 날입니다. 10월 14일 날 사임했어요. 9월 9일 날 취임했다가 35일 만에 그만둡니다. 왜? 등에 칼을 맞았거든.
온 가족이 도저히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데서도 다 그만두라. 당에서도 그만두라. 온갖 군데서 다 그만두라고 하니까 못 이기고 그만둡니다. 근데 그날 손석희는 피 묻은 셔츠는 이제 그만 넣어두자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무슨 미국의 의원이 그런 말을 했대요. 왜 쌈박질을 계속하니까 이제 피 묻은 셔츠는 그만 넣어두자. 조국이 입고 있는 피 묻은 셔츠 이제 꺼내서 다시 보지 말자. 그만 넣어두자는 거지. 그 앵커 브리핑에 가면 여기 찾으면 됩니다. 손석희 피 묻은 셔츠 이렇게만 치면 나옵니다. 내가 이날 부산에 내가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부산 어느 거기 뭐죠? 휴가를 가서 거기서 호텔에서 이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때 한다는 얘기가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른 방송들이 어떻게 방송하나 하던데 JTBC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손석희가 어떤 놈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은 거죠. 이 앵커 브리핑에 들어가면 댓글들이 쭉 달렸을 거 아니야? 그 댓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죠.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잘못된 수사에잖아. 그 아이들까지 멸문지화시키는 잘못된 수사, 별건 수사, 기획 수사, 그 다음에 기우제 수사.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제 조국이 입고 있는 피 묻은 셔츠는 이제 그만 넣어두자는 거죠. 내가 2013년 봄에 그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를 그 경영 책임을 맡으면서 나는 뭐 보도와 관련해서 보도 책임자는 따로 있고 경영 책임을 맡으면서 그때 PD 아나운서들이 있었는데 기자도 있었고 그때 무슨 이야기를 그 젊은 기자들이 아나운서나 PD들이 손석희를 그 JTBC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걸 부러워했어요. 아,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 호랑이 소굴로 들어간다는 것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다. 손석희는 언젠가 배신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죠. 좀 늦게 배신했지만 이때 배신한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손석희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요즘도 무슨 방송을 한다는데 내가 못 봤어요.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언론은 썩었습니다.